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수회담 일단 이번 주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양측이 첫 실무회의를 했는데 회동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3+1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그리고 추경 13조 원. 대통령실은 어떤 의제든 들어보겠다면서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성과에 방점이 찍힌 민주당과 듣는 소통에 방점이 찍힌 대통령실 간의 온도차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첫 영수회담 준비회동을 했습니다. 40분간 진행된 1차 회동에서는 영수회담 날짜는커녕 2차 준비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영수회담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민주당만 준비한 의제를 꺼내고 대통령실은 듣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대표 주도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3가지 요구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년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최상병 특검 수용,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제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에 쓸 추경 13조 원도 민생과제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수회담에 그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거는 뭐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어려운 질문이세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중단을 요구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민주당 관계자는 협치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수용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한 달여 남겨놓고 입법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닷새 전 양곡관리법에 이어 오늘은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11명과 황운하, 김종민 등 군소정당 의원들이 함께해 의결 정족수 15표를 채웠습니다. 국회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기 힘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직회부된 법안들을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수회담 준비 회동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실무자끼리 만났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실무협의는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 분간 국회에서 진행됐는데요. 2+2 회담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임명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나왔습니다. 40분이면 짧은 시간이죠. 서로 탐색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실무협의 후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브리핑만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참석자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무슨 제안을 했을까가 궁금한데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면 어제 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열었나 봐요. 거기서 좀 강하게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이재명 대표와 핵심 지도부들이 모여 내린 결론은 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수회담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니 굳이 영수회담에서 꺼내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어젯밤 정리한 3+1 요구를 보면 최상병 특검 수용뿐 아니라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 추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까지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받기 쉽지 않은 카드죠. 민주당도 이 세 가지가 관철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꺼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 총선 승리 후 강한 야당을 천명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 지지자들에게 명분을 쌓고 궁극적으로는 이 대표의 민생 카드를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집니다. 그 관철시키겠다는 민생 카드가 이 전 국민 25만 원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3+1의 1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려면 13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추가 경정을 통해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 여당의 협조가 필수죠. 하지만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사회 각계에서 영수회담은 환영하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일제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난 18일 사회 약자를 중심으로 타깃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았을 거예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네,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영수회담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어떤 의제든 관계없이 충분히 다 듣겠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할 말은 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야당 대표와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안할 것도 그렇다고 또 꼭 들어줄 것도 없다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 대표와 논의의 전 국민 지원 대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민생회복 지원금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야, 이거 전혀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회담 날짜는 언제쯤 잡힐 것 같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번 주에 만나자고 했는데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가능한 날짜가 모레인 25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무진들 오늘 서로 돌아가서 각자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남 날짜도 아직 못 정했거든요. 민주당이 영수회담 파기를 감수하고 강경 카드를 밀고 나갈지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이번 영수회담에 절박한지 등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뒤 내 전화기에 이 대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더라며 자주 통화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젯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범야권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동 전에 본인과 만나 의제를 좀 조율하자는 건데 민주당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 혁신당 대표.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은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만으로도 야당 대표성이 충분하고 조국, 이준석 대표 등 범야권 인사들을 다 불러 논의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조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가서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직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 대표는 오늘도 재차 연석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수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조 대표는 오늘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며 친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새로운 미래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22대 국회 개원 전에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공식 회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관리형 비대위원회를 꾸려 빨리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수도권 후보들이 우선 거론되는데요. 나경원, 권영세,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중진, 그리고 조정훈 의원, 윤희숙 전 의원까지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영남 중심당을 벗어나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면서 수도권 당대표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나경원, 권영세, 인천의 윤상현, 경기 분당의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에 더 담겨져야 된다는 수도권 감수성이 약한 지도부의 한계 등이 있었지 않았나. 정말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의 그 민심을 새 인물에 대한 요구도 나오면서 서울 마포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정훈 의원도 거론됩니다.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채널A에 몸살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백서 집필 과정에서 새 당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낙선자와 원외 사이에선 과거 이준석 전 대표처럼 원외 인사를 당대표로 밀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 중성동 갑에 출마했던 윤희숙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사로 바닥 민심을 잘 알고 당내 이해관계가 적은 원외가 오히려 당 체질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거쳐 오는 6월 신인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열흘 뒤엔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죠. 원구성부터 사활을 건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텐데요. 여야 모두 주류인 친윤, 친명 인사, 이철규, 박찬대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동시에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핵심 3선 박찬대 의원의 힘이 실립니다. 서영교, 김성환 의원에 이어 오늘 김민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친명계에선 박 의원으로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병도,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3선 이철규 의원이 본격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중진으로 꼽힙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이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보입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뭐. 오늘 당 인재영입 위원장 시절 영입했던 당선자들과 만났는데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도읍, 박대출, 이종배, 성일종 의원 등도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됩니다. 여야 모두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라 힘 있는 주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당내에서 제기되지만 당선자들이 직접 뽑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꿨다며 검찰을 공격했고 이 총장은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술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이 대표는 일주일 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는데 오늘도 검찰 탓을 합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출정 기록과 호송 계획 사본, 술 먹은 장소로 지목된 진술 녹화실 사진도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압박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이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꾸며도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6월 7일 나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어제 17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이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년 때 기자들과 만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소통 방식, 어떤 게 있는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들과의 자리에서 취임 2주년에는 기자들과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 질문을 받은 소통 변화에 긍정적 평가가 많다는 판단에 브리핑룸도 자주 찾을 계획입니다.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현안이나 정책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자리가 자주 마련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식도 함께하는 간담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역대 정부의 소통 방안도 살펴본 대통령실은 언론사 보도 책임자들과의 간담회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 총리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왜 주호영? 가려진 게 뭡니까? 네, 바로 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입니다. 친명계에서 왜 주호영 의원을 총리로 띄우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보려 하는데요. 친명계는 주 의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전 대표도 떠오르던데 그런 분도 괜찮아요. 주호영 의원님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는 봐요.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죠. 유연하시고 정치력도 있으시고. 민주당이 짠 듯이 주호영 의원을 다 국무총리 얘기를 해요? 네, 민주당은 주 의원을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을 보면 네, 대통령실의 의견을 고집하지만은 않았죠. 이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대부분 다 일치를 했습니다. 예산 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서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자, 여당은 뭐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던데요. 네, 당내에서 대놓고 논의한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영남 표심도 무시할 수 없죠. 주 의원은 20년 넘게 영남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 영남 표심 때문에라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주호영 의원 얘기를 하는 거다. 표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영남 표심뿐만 아니라 이 불교계 표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 의원 불교계에선 탄탄한 지지를 받는 불자라 민주당 불자 의원들도 주 의원이면 괜찮다고 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당사자인 주 의원 부담스러운 걸까요? 총리설에 말을 아꼈습니다. 금시총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좋을까요? 좀 곤혹스러울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25만 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나 보죠. 만나기도 전에. 네,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공방인데요. 13조 원 재원 마련 놓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부자 감세로 줄었던 부분만 일부 복원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현재의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합니다. 갚을 책임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지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돈을 나눠줬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궁금한 대목이에요. 네, 지원금 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냐를 두고 이 논리 싸움도 치열합니다. 식당의 손님이 늘고 시장의 소비가 늘고 민생 파탄을 치유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돈 주지 않는 건데 그럼 물가 더 올라가고 앞뒤가 맞지 않는 피해가 너무 큰 경제 정책입니다. 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여야 또 전체에 줄 거냐, 이게 효과가 크냐, 이것도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냐, 이것도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재벌 총수도 25만 원 받고 혼자서 아주 어려운 곳에서 사시는 분도 25만 원 받고 그건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말들만 보면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죠. 영수회담에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원하는 어떤 형태든 대화할 수 있다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위에 의협과 전공의 자리만 비어 있다며 참여를 요청했는데 의료계는 역시 싸늘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어떤 형식이든 대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지난주 대통령실을 포함해 의료진과 소수로 만나는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분 정도 고발된 걸로 저희한테 연락 주셨는데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지금 대화 운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성근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증언을 중단하는 데 합의가 없어 대화의 자리에 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점 재검토는 없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시니어 의사 모집과 진료 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 추가 채용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한 학생회에서 의대생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체리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은 없앨 거라고 하자 일부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결의했습니다. 주 1회 휴진도 전국 의대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비대위 총회를 열고 육아휴직 신청을 결의했습니다. 1년을 갈 수도 있지만 안 돼 몇 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걸로 그런 안을 논의. 최근 5년 동안 서울 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들 중 육아휴직제는 2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이후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진료 재조정 차원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교수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한 겁니다. 일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되는 모레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젊은 교수들이 당직하고 지쳐가고 있는 모든 게 소진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하는 게 맞겠다. 현재 울산대 의대 교수 1,300여 명 중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휴직 대상 교수는 20%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낸 교수들의 사직 강행과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1회 휴진도 결의했습니다.
특히 매주 1회 휴진의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앞서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매주 1회 휴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대 의대 등이 포함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조금 전 7시 온라인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매주 1회 셧다운 등 진료시간 축소안 등을 협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얼마 전 부영그룹이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현금 1억 원을 지급한다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호응이 크면 정책 제안도 검토해보겠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지은 기자가 시민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산,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현금 1억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접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1억을 준다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지, 연간 23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 투입은 괜찮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겁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영그룹처럼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 동의가 많다면 정책 제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아이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설문 내용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됐고 윤 대통령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황이 파격적이라 파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파격적으로 많이 주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아기를 원래 더 키우고 싶지만 한 명만 낳으려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뭔가 그런 인프라 잘 구축하는 게 뭐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까지의 제도가 돼야 저는 그 1억도 효과가 있다고. 설문은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권익위는 아직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형기의 80% 이상 채워서 가석방 요건을 갖췄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과천청사. 대통령님 장모님도 포함된 걸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시라고 믿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4월 정기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석방 적격 판단을 보류한 겁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10개월째 복역 중인 최 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습니다. 위원회는 최 씨가 형기를 비롯한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보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장부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된 장부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만료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민주당 의원.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 과연 독일에 얼만큼 많은 돈이 세탁되어 있을까? 수천억에서 수조 규모일 거라 봅니다.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재판에 참석한 안 의원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체 발언의 취지는 독일 검찰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일 뿐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래 있다가 좀 기소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할 말이 많으나 오늘 제가 참겠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아 왔다며 앞으로 재판정에서 자주 보자고 날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근데 드디어 저희의 버티고 그런 게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오는 6월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최 씨가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한밤중 차량의 전봇대에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부수고는 사라집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그제 자정 무렵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 포르쉐 한 대가 멈춰섭니다. 신호가 바뀌고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한참 뒤에야 출발합니다. 그렇게 350m를 더 간 뒤 이번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파편이 쏟아진 도로를 지나쳐갑니다. 중앙분리대는 지금도 이렇게 파손돼 있는데요.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에는 차량 한 대가 전봇대를 받고 그냥 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차량이 전봇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위험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로 차적지를 조회해 은평구 주거지에 주차하고 내리려던 남성을 신고 1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졸피뎀 성분의 약물이 발견됐는데 남성은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운전 범죄는 2022년 기준 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음주운전 형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편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를 물적 피해 도주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고 달아난 차량을 옆에 있던 친구가 사진을 찍어 뺑소니로 신고했는데요. 1시간 만에 붙잡힌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확인해보니 공무원이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서울 강서구의 주택가.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경찰이 따라 들어갑니다. 경찰이 차에 내린 남성을 데리고 나오며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남성은 물로 연신 입을 헹구고 승강이를 벌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승용차가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9시 30분쯤. 이 사고로 1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차량은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고 잠시 멈췄다 달아났는데요. 그때 피해자 친구가 차와 번호판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했고 운전자 집 앞에서 대기하다 약 1시간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경기 고양시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한 걸로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 남성이 완강히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주치상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카페 맞은편에 앉은 사람, 계좌번호 같은 숫자를 따라하더니 은행에서 인출하겠다고 말합니다.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들은 20대 취업준비생이 7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20대 여성 A씨.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있는 여성 손님 B씨를 살핍니다. 통화 내용이 왠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앉아 계셨는데 계속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 본 적 없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좀 이상했어요. 계좌번호 같은 숫자를 따라하는 걸 보고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A씨.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숫자를 계속 읊으시는 거예요. 적으시면서. 계좌번호 같기도 하고 전화번호 같기도 한데 네, 지금 지정된 은행에서 인출하려고요. 이거를 듣자마자 그래서 그냥 나가서 신고했죠. 경찰 확인 결과 B씨와 통화한 상대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이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 7천만 원을 인출해 건네려 했습니다. 일당은 B씨 휴면 계좌가 사기 피의자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며 불법 외투를 봤냐고 물었는데 A씨가 이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잘못 봤으면은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정말 보이스피싱이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저도 취준생이라 돈 10,000원, 20,000원이 소중할 때가 있는데 다행이죠, 다행이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옥 같은 24시간을 보냈는데 남성은 합의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수선하게 어지럽혀진 좁은 방 안. 책상 위에 엉켜있는 테이프들이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잘린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그제 저녁 한 여성이 감금된 채 남자친구에게 구타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 일로 와. 너 테이프를 들고 제 방으로 끌고 가서 엎드려. 팔 뒤로 이제 어깨까지 빠진 상태로 주먹 쥔 상태로 묶였으면 이렇게 묶인 상태로 나체가 돼서 영상 이렇게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때린 거죠. 남성은 나체 상태의 여성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남성 번호로 전화하게 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 중간에 감금, 폭행, 강간은 21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월요일인데도 출근하지 않자 걱정된 직장 동료가 가족에게 연락했고 가족이 집을 찾아가서야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왜 모습이 이 모양으로 해놨어? 얼굴만 이래? 어머 어디 괜찮아? 아니 내 세상에 난 이런 경우 처음 보네. 세상에 나 평생 살았어도 세상에 나 이게 뭔 일이야? 여성은 장시간 꿇어앉아 있어 무릎이 다 까졌고 뺨을 맞아 얼굴도 붉게 멍이 들었습니다. 가족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남성은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감금, 폭행,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살인 미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했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공지문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라며 회유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남학생은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에서 중요 부위를 보여주며 내 것도 보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랑 같이 갔는데 아니면 안 보내요. 너무 싫죠. 같이 있는 게. 인근 초등학교도 학교 폭력 사안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가해자 1명을 특정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 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몰래 불법 촬영 범죄에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들, 생수병, 단추, 물티슈로 이 감쪽 같은 위장 수준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온 카메라들 어느 수준까지 진화했는지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자동차 키 등 다양한 제품으로 위장해 각종 범죄에 악용됐던 초소형 카메라. 지난 3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충전기 모양의 카메라를 숨긴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범죄에 계속 사용되는 위장 초소형 카메라. 어떻게 판매 유통되는지 다시 가봤습니다. 서울의 전자제품 판매상가. 입구에서부터 초소형 카메라를 판다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소형 카메라를 보러 왔다고 말하자 매대 구석에 있는 상품을 꺼내 보여줍니다. 여기 모자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 시계.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시계나 화재 경보기, 충전기 모양의 카메라를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새 값은 싸졌고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풀HD, 4K 등 초고화질은 물론 적외선 기능을 탑재해 야간 촬영도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사실 곳곳엔 미리 숨겨둔 20여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는 제작진 2명이 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찾으신 것들이 있는지. 이거 같은데 저 시계도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10분 동안 단 2대의 카메라만 발견했습니다. 이 생수병이지만 여기 지금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단추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쉽게 숨겨진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딜 가든 조심해야겠다. 요즘엔 전문 탐지 장비를 이용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선 카메라만 탐지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메모리 방식이나 와이파이 카메라로 탐지거나 탐지가 안 됩니다. 탐지 영역 밖의 주파수를 쓰는 제품이 나온 데다 카메라 렌즈는 더 작아져 빛을 반사시켜 찾아내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진화한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판매 유통에는 여전히 제한이 없습니다. 구매자의 신원 확인 용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매하고 그런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카메라 판매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악용 시 가중 처벌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그룹 BTS 소속사이자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 이틀 새 시가총액 8,5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대세 걸그룹이죠. 뉴진스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어제 약 8% 급락한 하이브의 주가는 오늘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틀 새 8,500억 원 이상 사라진 시총 손실 규모는 장중 한때 1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내부는 하이브 본사와 걸그룹 뉴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간의 갈등입니다. 자회사가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독립하려는 정황을 확보한 하이브는 어제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나 비위 행위가 사실로 규명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측은 최근 데뷔한 하이브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문제 삼자 하이브가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개별 가수나 그룹을 담당하는 자회사들을 적극 육성해 업계 1위 기획사로 성장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수가 많은 음반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 수 있어 BTS가 입대한 지난해에도 업계 최초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외 12개의 자회사 중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는 지난해 하이브 전체 영업이익의 11% 이상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이른바 대세 걸그룹인 뉴진스는 데뷔 1년 반 만에 연매출 1,000억 원 돌파 신기록을 세울 만큼 잠재력이 큰 상황이라 양측의 기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택배 많이 붙이시죠? 이 편의점 택배비가 줄줄이 오릅니다. 물류업계 강자인 CJ 대한통운이 운임 인상을 결정한 여파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편의점 3사 택배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이 세 곳과 독점 계약을 맺은 CJ 대한통운이 올해 물류업체 가운데 처음 편의점 택배 단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유가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50원 올린다고 밝힌 뒤
편의점 3사가 카드 수수료 등 간접 비용을 붙여 가격이 인상된 겁니다. 택배 무게와 운송 지역에 따라 이마트24는 최대 300원 비싸집니다. GS25와 CU도 일괄적으로 100원 인상합니다. 같은 서울 지역으로 10kg 택배를 보내면 비용이 7,100원에서 7,400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1년 만에 인상인데 적게는 3,000원대에서 무게에 따라 많게는 건당 9,000원을 넘는 택배 가격이 소비자들은 부담입니다. 주변에 편의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워서 주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고 작은 박스여도 몇천 원씩 하니까 사실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 달에 두세 번만 보내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되니까. 다만 각 편의점이 자체 운영하는 반값 택배 가격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세븐일레븐과 계약을 맺은 롯데 글로벌로지스도 현재 인상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군용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군 기념 행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탑승자 10명 모두 숨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군 헬기 여러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비행합니다. 그중 헬기 2대가 가까이 붙는다 싶더니 결국 충돌해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9시쯤 말레이시아 북부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2대에 타고 있던 10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ang melibatkan 10 kru telah berkorban di dalam kemalangan tersebut. 사고가 난 헬기들은 다음 달 말레이시아 왕립해군 창설 9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공중 분열식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한 헬기가 방향을 틀면서 다른 헬기의 꼬리 회전 날개 부분에 불이 쳤고 각각 기지 운동장과 수영장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헬기는 이탈리아와 유럽의 다국적 방산업체가 각각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gi pihak kementerian kita dan saya sendiri secara pribadi ingin merakamkan ucapan takziah. 당국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좌석에 들어눕고 술에 취해서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하고 심지어 엔진에 동전을 던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진상 승객 사례가 잇따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탑승을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비행기 좌석 2개를 잡고 들어누운 여성. 바로 앉아달라며 승무원이 설득하지만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이 여성은 처음부터 누워서 가려고 좌석 2개를 미리 예매했다며 소리칩니다. 2시간 넘게 고집을 부리자 주변 승객들도 폭발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강제로 앉힌 뒤에야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앞에선 한 여성이 엔진에 뭔가를 던집니다. 중국 미신에 따라 안전한 여행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엔진에 동전을 던진 겁니다. 이륙 직전 비상구를 강제로 열려고 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비행기 진상 승객 사례가 잇따르자 중국 내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탑승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 엄격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항공기 안전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죄수 20여 명이 벽을 뚫고 탈옥을 시도했는데요. 경찰 30명이 모여있던 곳으로 도주로를 잘못 뚫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성들이 벽에 난 구멍에서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벽 바깥에선 경찰들이 이들을 하나하나 받아냅니다. 현지 시각 17일 남미 베네수엘라의 한 경찰서에서 수감자 20여 명이 유치장 벽을 부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벽에 구멍을 내고 탈옥을 시도했는데
하필 벽 바깥쪽에서 경찰 30여 명이 모여 있다가 이를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힘들게 탈출했지만 나오자마자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들의 체포 보도에 감옥이 아니라 휴양지 같다며 허술한 보안 상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웃나라 에콰도르에선 올해 1월 탈옥했던 갱단 두목 피코가 석 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피코가 도주기간 방송국 공격과 검찰총장 테러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l resultado de esta consulta definirá el rumbo y la política de Estado que tomaremos para poder afrontar el reto de luchar contra la violencia. 앞서 에콰도르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교도소장이 식당에서 암살되는 등 치안은 계속 악화되는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폭염 소식을 전하던 뉴스 앵커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생방송 도중에 기절했습니다.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숨쉬기 곤란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전환 뒤에는 정신을 잃고 의자에 쓰러져 있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달려와 얼굴에 물을 발라주고 부채질을 하며 열을 식혀줍니다. 현지 시각 18일 인도 국영방송 도어다르샨 서벵골 지부의 한 앵커가 폭염 소식을 전하던 중 무더위에 기절했습니다. বিপি মারাত্মক লো হয়ে লাইভ নিউজের মাঝখানে আমি ফেন্ট হয়ে যাই। 그는 방송을 마치고 SNS에 쓰러지기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스튜디오 에어컨이 고장났었고 생방송 중이라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날 서벵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42.5도에 달했고 다른 지역도 40도를 넘었습니다. 때 아닌 폭염에 현지에선 탈수 증세를 보이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तो हो रही है सभी को ही और धूप भी बहुत ज़्यादा तेज मतदान के लिए लोग आ रहे हैं उनको पानी की ज़रूरत भी लग रही है पर आना ही है क्योंकि खाने से ज़्यादा ज़रूरी है वोट देना. 폭염 기간도 예년보다 2배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연방 하원 의원 500여 명을 선출하는 총선까지 실시되면서 폭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살던 시베리아 호랑이 6살 태백이가 폐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서울대공원에서 1년 새 호랑이 4마리가 죽었습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출산을 앞둔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 펜자가 빙빙 돌더니 새끼 4마리를 연달아 출산합니다. 2018년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태백이가 지난 19일 6살의 나이로 폐사했습니다. 호랑이의 수명은 보통 15년에서 20년입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최근 태백이의 먹이 섭취량이 감소하고 활동성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건강검진에선 담도계와 간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꾸준히 치료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대공원에서는 태백이를 포함해 시베리아 호랑이 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 2월엔 19살 아름이가 노환으로, 지난해 5월엔 1살 파랑이가 바이러스 전염병의 일종인 범백혈구 감소증으로 죽었습니다. 석 달 후엔 10살 수호가 심장 질환과 열사병으로 떠났습니다. 규명된 원인을 토대로 이제 관리나 환경에서 조금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비공개로 태백이 추모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육 환경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숙적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 8강에 오른 대표팀은 외나부다리 승부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만납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펼쳐놓고 다 함께 함성을 외치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짜릿한 한일전 승리의 감동은 라커룸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김민우의 결승골을 앞세워 일본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2년 전 같은 대회 8강에서 일본의 0대3으로 완패했던 황선홍 감독은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무실점 3전 전승을 거둔 대표팀은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최종 3위까지 파리올림픽에 직행하는 가운데 8강 단판 승부 상대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조별리그를 마친 인도네시아는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노립니다. 대한민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경기를 보고 8강전에 준비하려고 지금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황새로 불린 황선홍 감독과 여우가 별명인 신태용 감독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입니다. 과거 K리그에서 맞대결을 벌였던 두 감독은 이제 국가대항전에서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이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8강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서로 얘기했고 근데 그게 또 현실이 됐고 굉장히 경계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8강전은 우리 시간으로 2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지금 서쪽 지방 곳곳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새벽부터 낮 사이 벼락이 치며 강하게 쏟아집니다. 일부는 쌀아구박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경북 동해안과 경기 북부에 3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mm입니다. 이번 비는 강풍도 동반합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전국에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터널 출입구 등 바람이 강해지는 구간에서 감속 운전하고요. 날아드는 시설물에 유의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합니다.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7도 정도 낮아집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 17도, 광주 18도에 그쳐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장이 되면 탈당하고 무소속이어야 하는 이유. 특정 정파를 넘어서 국회 전체를 대표해달라는 취지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필요 없다. 다수당 뜻대로 하는 게 민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럼 이 소수 여당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움터 국회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 책무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싸움터 국회 이제 그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